여러분, 중국어를 공부하던 학생이 한글의 우수함을 알고 한글을 공부해 최우수 한글 선생님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세계적으로도 한글의 우수성이 드러나고 있는 요즘, 한글의 매력에 빠져 자신의 진로까지 바꾸게 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바이마 간베토바 딜바르입니다.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제 인생의 처음부터 한국어와 함께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언어 여정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되었죠. 저는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카자흐스탄은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다문화 국가로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언어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집에서는 부모님과 카자흐어로 대화했고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했죠. 덕분에 언어를 배우는 것이 즐거웠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세상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또한 두 개의 언어 체계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저에게 언어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선물해 주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영어를 더 깊이 공부하거나 유럽 언어를 선택했지만 저는 뭔가 더 독특하고 도전적인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조언으로 중국어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당시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였고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어 능력은 분명 큰 자산이 될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2015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의 동양학부 중국학과에 입학했어요. 첫 수업부터 중국어의 복잡성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했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새로운 언어를 발화한다는 성취감은 컸어요. 그러나 곧 중국어의 진짜 난관과 마주하게 되었죠. 중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성조였어요.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시스템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중국어는 성조에 따라 같은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이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매일 아침 기숙사 창문을 열고 성조 연습을 했어요. 성조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한자였어요. 알파벳 체계에 익숙한 제게 수천 개의 독립된 문자를 외우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기초 수준에서도 최소 3,000자 정도는 알아야 했죠. 한자는 형태와 발음, 의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각각을 개별적으로 외워야 했거든요. 물론 부수라는 의미 요소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암기해야 할 양은 방대했어요. 매일 밤 저는 플래시카드로 한자를 외웠어요. 앞면에는 한자, 뒷면에는 발음과 의미를 적어두고 반복해서 공부했죠. 하루에 20개의 새로운 한자를 목표로 했지만 다음 날이면 절반은 잊어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2학년이 되자 간단한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는 성조와 한자의 복잡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특히 중국의 역사와 문학을 배우면서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학년 2학기 초반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아이다가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우리 대학에 세종학당이 열렸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저는 중국어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바빴고 또 다른 아시아 언어를 배울 여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다는 계속해서 한국어 수업을 함께 들어보자고 졸랐어요. 일주일이면 한글을 다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한자를 2년 가까이 배우는데도 아직 기초 수준인데 한글을 일주일 만에 마스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기심과 친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저는 아이다와 함께 세종학당의 첫 수업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2017년 9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세종학당의 첫 수업에 참석했어요. 교실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박 선생님이라는 한국인 강사가 교실 앞에 섰죠. 선생님은 한글의 역사에 대해 러시아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라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 한국인들은
중국 한자를 사용했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대부분의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없었다고 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죠. 저는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어요. 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니. 그것도 600년 전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죠. 박 선생님은 칠판에 기본 자음을 쓰시더니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 기관을 형상화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이어서 모음을 소개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설명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소리와 철학이 결합된 예술 작품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글자들이 정말로 논리적으로 조합된다는 사실이었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글자가 된다고 했어요. 한글의 모든 글자는 이렇게 기본 자모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 단순한 원리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어에서 각각의 한자를 개별적으로 외워야 했던 것과 달리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자모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니. 이건 마치 마법 같았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오늘 배운 자음과 모음만으로도 충분히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칠판에 단어들을 적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읽어보았어요. 첫 수업에서 이미 단어를 읽을 수 있다니. 중국어를 2년 가까이 배웠지만 아직도 간판을 읽기 어려웠던 제게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오늘 배운 한글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너무 논리적이고 명쾌해서 이미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방에 돌아와 중국어 교과서와 오늘 받은 한글 자료를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해 보았어요. 그 순간 제게 확실히 와닿은 것은 두 문자 체계의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중국어 교과서에는 수십 개의 한자가 나열되어 있었고 각 한자마다 발음과 의미가 따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글자 자체에서 이 발음을 유추할 방법은 없었죠. 순전히 암기에 의존해야 했어요. 반면 한글 자료는 완전히 달랐어요. 글자만 보면 정확히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이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글 공부를 했어요. 기본 자모를 외우고 간단한 단어들을 써보면서 한글의 원리를 배워 나갔죠. 놀랍게도 아이다의 말처럼 한글의 기본 원리는 정말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세종학당의 수업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세 번째 수업에서 우리는 이미 한글의 모든 자모를 배웠고 간단한 문장까지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글자를 쓰고 있는 것 자체는 이미 가능했죠. 이건 중국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진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문법은 아직 많이 틀렸지만 제 생각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즐거웠어요. 중국어로는 2년이 지나도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효율성이었어요. 러시아어나 영어로 쓸 때보다 글씨를 더 빨리 쓸 수 있었고 중국어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극명했죠. 또한 한글은 외국어 발음을 표현하는 데도 뛰어났어요. 딜바르라는 제 이름도 한글로 정확히 표기할 수 있었고 러시아어나 영어 단어도 원음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었죠. 이런 점은 한자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한글의 체계에 매료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문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어 문법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그 안에서도 논리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의 어순은 영어의 구조나 러시아어의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과는 달랐지만 카자흐어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 체계였어요. 명사 뒤에 붙는 은는 이가 같은 조사들과 동사 어미의 변화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그 안에 명확한 규칙이 있었어요. 같은 책이라는 단어도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뒤에 붙는 조사가 달라졌어요. 이런 시스템은 언어학적으로 매우 정교했고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했죠. 또한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존칭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처럼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와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점이 저를 더욱 한국어에 빠져들게 했죠. 세종학당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중국 학과에서의 공부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저는 학과 교수님과 상담을 했어요. 교수님은 제가 중국어에 재능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교수님은 진정한 열정이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다음 주 저는 학사행정실을 찾아가 전공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중국학에서 한국학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두 학과 모두 동양학부에 속해 있어서 일부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었죠. 2018년 봄학기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학과 학생이 되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이미 세종학당에서 6개월간 공부한 덕분에 기초는 탄탄했어요. 한국어 문법, 회화, 작문, 한국 문화와 역사 등 더 깊이 있는 과목들을 수강하게 되었죠. 한국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쿤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한글 창제의 원리를 배우면서 한글의 체계성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뿐만 아니라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방식도 체계적이었어요. 이처럼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음의 원리까지 문자에 담아낸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중국어의 한자는 표의 문자로서 의미는 담고 있지만 발음 원리는 담지 못했어요. 반면 한글은 자모의 모양 자체에 발음의 원리가 반영된 유일한 문자였어요. 이런 점에서 한글은 한자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한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글을 공부하면 할수록 한글을 배우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았어요. 발음도 어려웠고 받침 발음도 잘 안 되었어요. 또한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속담과 사자성어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대화 중에 갈수록 태산이야, 틱을 모아 태산 같은 표현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어 학습의 가장 큰 장벽은 문법 체계였어요. 카자흐어나 러시아어와는 완전히 다른 어순과 조사의 개념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다양한 어미 변화와 높임법의 복잡한 체계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대화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문법 규칙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말을 조합했어요.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간단한 대화도 부담스러웠고 실수할까봐 두려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외국인 학생들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여러 번 좌절했지만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마음이 더 컸기에 계속 도전했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했어요. 먼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과 상황을 통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며 자연스러운 대화 패턴과 표현을 익혔어요. 특히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보면서 대사를 따라 말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것이 발음과 억양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한국어 일기를 매일 쓰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시작해 점차 확장해 나갔어요. 틀리더라도 계속 쓰면서 자연스럽게 문법을 체득하고자 했어요. 한국어 선생님께 일기를 첨삭받으며 오류를 수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답 노트를 만들어 정리했어요. 발음 연습을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한국어 소리들의 미세한 발음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녹음기를 적극 활용했어요. 내 발음을 녹음해서 한국인 친구의 발음과 비교하며 연습했어요. 특히 리 발음은 카자흐어에는 없는 소리여서 많은 연습이 필요했어요. 혀끝을 입천장에 가볍게 터치하는 연습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했고 랄라랄라 같은 발음 훈련을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리 내지 않고 계속했어요. 어휘력 향상을 위해 특별한 암기법도 개발했어요.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관련 단어들을 마인드맵으로 연결해 그룹화했어요. 또한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며 한자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어요. 언어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주일에 3번은 한국 친구들과 만나 대화했어요. 그들에게 카자흐스탄 문화를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한국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 실력도 향상되었어요. 김치 담그기, 한복 입기,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깊은 연관성을 체감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학에도 큰 관심을 가졌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배경과 과정, 조선시대의 역사, 현대 한국의 발전 과정 등을 공부하며 언어가 형성된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문학 작품도 처음에는 쉬운 동화부터 시작해 점차 소설, 시 등으로 읽는 범위를 넓혀갔어요. 특히 소나기, 날개, 무진기행 같은 단편 소설을 통해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느꼈어요. 한국어 학습에 큰 전환점이 된 것은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경험이었어요. 1년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24시간 한국어 환경에 노출되었고 이때 진정한 언어적 도약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강의를 이해하기 어려워 녹음해서 기숙사에서 반복해서 들었어요. 수업 중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서툰 한국어로라도 의견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교수님들과 동기들의 격려 덕분에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강의를 이해하고 토론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또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목표를 최고 등급인 6급으로 설정하고 매일 4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어요. 듣기, 읽기, 쓰기 영역별로 약점을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보완했어요. 특히 쓰기 영역을 위해 매일 한 가지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 시험에서는 4급을 받았지만 1년 후 재도전에서 마침내 6급을 취득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석사 과정 중에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학생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수법을 개발했어요. 처음 교단에 섰을 때는 무척 긴장했어요. 학생들이 저를 신뢰할지, 제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첫 수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할 때 학생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자 학생들은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왔고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어요. 기존 교재와 교수법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어요. 특히 게임을 활용한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어요. 한글 빙고, 문법 카드 게임, 역할극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발음 교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했는데 카자흐어와 한국어의 발음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발음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또한 한국 문화 체험 수업도 정기적으로 진행했어요. 김치 만들기, 한복 입기, 사물놀이 배우기, 한국,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특히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어요. 예를 들어 두 나라의 명절 문화, 가족 관계, 예절 등을 비교하면서 언어적 표현의 배경에 있는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왔어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적극 활용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적인 교수법을 개발했어요. 카카오톡과 같은 한국 메신저 앱을 활용한 실시간 대화 연습, 유튜브로 한국 브이로그 시청 후 토론하기, 줌을 통한 한국인과의 화상, 언어 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지했어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지도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K-팝이나 한류 문화에 관심이 있어 배우는 학생, 학술적 목적으로 배우는 학생 등
각자의 목표에 맞는 특별 수업을 제공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을 새롭게 개설해 큰 호응을 얻었어요. 이러한 노력 끝에 세종학당의 학생 수는 1년 만에 2배로 증가했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결국 2024년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에서 최우수 한국어 교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어요.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수상이었기에 더욱 뜻깊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를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카자흐스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한글 쓰기 교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아름답게 쓰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카자흐스탄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예문과 연습 문제, 한국 문화에 대한 풍부한 설명이 담긴 종합 교재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출판사와 협력하고 있어요. 또한 카자흐스탄 전역의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을 표준화하는 국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 교육부와 협력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더 많이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에요. 이를 위해 현지 실정에 맞는 교육 과정과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어는 저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소중한 열쇠가 되었어요. 2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던 카자흐스탄 학생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어 교육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인내와 열정, 창의성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교육자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